예, 그러면은 이어서 이제 그 두 번째 시간 한번 부가세 남은 부분 살펴보고, 예, 이제 다른 이제 원천세랑 종합소득세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무래도 좀 화상 강의다 보니까 이게 얼굴이 보이지는 않아서 조금 좀 액티브한 느낌은 좀 떨어지는데, 저도 이제 화면만 보고 하니까 조금 어색한 감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도 좀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되시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남은 부분도 한번 좀 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부분인데, 뭐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이미 익숙하신 경우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이제 사업을 뭐 이제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과거에 아예 사업을 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라는 게 낯서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의 그 형식을 좀 가져와 봤고요. 이거는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화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조회하거나 발행할 때 그 형식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발행을 한다라는 이제 전제에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필수적인 사항은 그 사업자 등록번호와 이제 상호, 그리고 대표자 성명, 이제 사업장, 이제 업태와 종목, 이제 그 발송을 위한 이메일, 그리고 작성 일자. 이 작성 일자가 그 공급 시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시기에 이제 작성 일자로 해가지고 발행이 되고, 공급가에게 이제 세액, 이렇게 해서 발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발행을 하려고 하면은 상대방의 이제 이런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통상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받아서 발급을 하게 되고, 내가 발급을 받는 입장이라면은 내 사업자 등록증을 상대방에게 보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사업자 등록증이 이제 그 사진 파일로 항상 핸드폰에 이렇게 따로 저장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사업 관련 활동을 하시면서 그 사업자 등록증을 편의성 있게 보내주시고 이러신 경우들을 제가 자주 접하게 됩니다. 세금 계산서를 만약에 잘못 발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또는 뭐 발행을 한 이후에 좀 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럴 때는 수정 세금 계산서를 갖다가 이제 발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발급 메뉴에서 세금 계산서 이제 그 발급 메뉴에서 수정 발급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들어가서 수정 세금 계산서를 또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뭐 수정 세금 계산서를 조회해가지고 그 수정 발급 사유를 입력해서 수정 발급을 하게 되는데, 당초에 발행을 했는데 거래가 취소돼가지고 전체 금액을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아니면은 뭐 거래 금액이 바뀌어가지고 뭐 전체 금액을 마이너스하고 새로 발행하시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발급 사유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뉴 안에서 이제 처리를 하실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 염지연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주 1회 공급하고 월말에 대금 결제 시에 세금 계산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월 합계 세금 계산서 발행이 이제 가능한 이제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어, 만약에 내가 일주일에 뭐 1회씩 말씀 주신 것처럼 일주일에 1회씩 공급을 하고, 뭐 대가도 뭐 그때그때 받으실 수도 있겠죠. 뭐 그래서 뭐 그러면은 총 4주라고 하면은 4번 공급을 하고 뭐 월말에 몰아가지고 대금 결제를 받는다라고 할 때, 이거를 그냥 합계해서 월 합계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시면은 이건 정당한 세금 계산서로 인정받기 때문에 월에 합계해가지고 한 번에 발행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금계산서 관련된 거니까 그 다음 질문은 4월에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후 입금이 됐는데, 며칠 전에 업체에서 기계 납품 완료 후 6월에
세금계산서 한 장으로 발행을 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업체 사정상 이미 사실은 정당하게 발행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이 이제 좀 그 요청으로 인해서 어,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원칙적인 발행 시기인 그 재화 인도 시기에 좀 발행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으로 좀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4월 달에 이제 발행한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혹시 가산세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수정 사유들 중에서 그 실무적으로는 이제 그 거래 취소에 대한 이제 뭐 계약의 해제 요런 이제 사유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놓고 어,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일괄적으로 그 한 장으로 발행을 하시면은 가산세 대상이 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으면은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 계약의 해제 사유로 지금 5월 시점에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일단은 그 발행을 하고 6월 달에 돼서 그냥 총액 기준으로 한 장을 발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특별히 뭐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은 한 번 되고 나서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업체의 요청이나 아니면은 내가 잘못 끊었거나 아니면은 뭐 뭐 스케줄이 바뀌거나 여러 가지 변동 사유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신다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좀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보다는 실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한 번 잘못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제대로 이제 바로잡으려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는데 그것조차 잘못된 발행이 또 될 수가 있겠죠. 설정값을 좀 뭐 잘못 설정을 해가지고 금액이 오히려 더 엉뚱해진다거나 이러면은 수정세금 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 계산서도 발행을 하고 원래 거는 또 수정을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실 때 만약에 좀 해보시다가 명확하게 내가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안 드시면은 어, 그 그 세무서에 이제 연락을 해서 도움을 좀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국세청 이제 콜센터 116으로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그 방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연락을 주셔서 한번 그 상담을 받고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무실에 뭐 그러한 상담이 들어오면은 제가 친절하게 안내 드리고 하니까 이게 한번 꼬여버리면 굉장히 더 난해해집니다. 그 계속 그 수정을 하시다가 한 건 수정하시려다가 제가 수정세금 계산서를 뭐 9건, 10건 발생하시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 잘못 발행된 거를 바로잡겠다고 또 다시 발행을 하셨는데 또 잘못되고 그 제가 좀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질문을 주시니까. 그래서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저 같으면은 계약의 해제로 지금 총액을 마이너스 치고 오늘 날짜로 그리고 나서 6월에 전체 금액을 발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세금 계산서 외에 그 다른 매출 증빙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하는 게 최근에는 좀 매출 증빙이 좀 다양화되는 좀 시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랫폼 매출이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뭐 부가세 신고를 할 때도 내 매출을 그러면은 그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자세히 좀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그 신용카드 결제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고객이 신용카드 단말기 또는 온라인 결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서 발생하는 부분인데, 내가 이제 신고를 할 때 그러면은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인가? 그 신용카드 단말기 회사에 요청을 해서 그 신고 기간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 내역 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그 신용카드사들이 다 그 국세청에 그런 것들을 보고하기 때문에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 그 자료가 또 취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뭐 단말기 회사에 요청을 해서 또 확인이 가능하고, 다만 이제 이 두 자료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게 100%라는 건 아닌 게 이게 그 조회하는 화면에도 써 있습니다. 이게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실제
그, 그 매출은 정확히 확인해서 신고를 해라. 라는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조회되는 게 뭐 대부분은 맞는데,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그 실제랑 차이가 나는 게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출은 좀 비교하면서 좀 정확히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현금 영수증은 뭐 똑같이 내가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단말기 회사 요청을 하면은 거기에도 좀 기재가 돼 있는데, 현금 영수증도 똑같이 홈택스 사이트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데 어, 두 개를 뭐 또 비교해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현금 영수증은 대부분 일치를 하고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되는 것도 거의 100% 정확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A, B로 좀 나눠놨는데, 이거는 뭐 법적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제가 편의상 나눠놓은 겁니다. 뭐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 결제 대행 업체 피지사를 경유해서 이제 결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오픈마켓에서 제공하는 매출 자료를 이제 개별적으로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 만약에 내가 뭐 11번가에서도 팔고, 지마켓에서도 팔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오픈마켓 사이트들 네이버나 뭐 이런 데서도 입점돼가지고 파신다라고 하면은 각 그 오픈마켓에서의 제공되는 매출 자료들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원칙적으로는 그 자료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이것도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한데, 이제 신고에 대한 편의성 그리고 정보에 대한 이제 용이성을 위해서 이런 오픈마켓들에 다 이 국세청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각 기간별로. 그러면은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조회는 가능한데, 이거는 좀 차이가 좀 있는 경우들이 좀 발생을 또 이것도 하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정확한지는 한번 좀 따져봐야 됩니다. 이것도 비교를 해서.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홈택스 사이트에서 이 자료가 모이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신고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다 이 매출 자료를 비교를 해봐야 된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그리고 기타 B에서는 이제 세금계산서 및 그 외 매출 증빙이 발생되지 않는 순수 현금 매출이라고 해서, 현금 매출은 기본적으로 그냥 아무 통장으로 받는 게 아니고 사업용 계좌로 입금이 돼야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스스로 내가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걸로는 뭐 음식점이나 이제 최종 소비자 단계를 취급하는 이제 업종들인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닌 이상, 뭐 현금영수증까지 100% 내가 의무적으로 발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현금 매출은 뭐 현장에서 수납을 하고, 요거는 사업용 계좌에다가 내가 입금을 하고, 신고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스스로 반영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성형계산서 외 매출 증빙이 과연 홈택스 이제 조회 화면에서는 어떻게 이제 확인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어,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매출 자료 구분별 합계 조회, 이런 식으로 이제 조회가 되는데, 분기별로, 요거는 제가 작년 이제 하반기 신고할 때 어떤 제가 관리하는 업체 거를 조회하는 화면인데, 이제 3분기 신용카드 자료, 뭐 6건, 신용카드 매출 뭐 300만 원, 판매 결제 대행 자료, 이제 오픈마켓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피지사 결제분, 이게 132건, 3,300만 원. 그리고 4분기 신용카드 자료, 뭐 1,100만 원, 이렇게 확인이 되고, 순수 이제 신용카드 자료는 별도로 또 밑에서 제공이 됩니다. 월별 합계 금액으로 제공이 되고, 여기 6건, 31건, 37건이 여기에 이제 신용카드 자료가 이제 조회가 되죠. 그 밑에 이제 피지사, 판매, 대행, 매출 자료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개별적으로 어떤 피지사를 통해서 결제가 됐는지, 판매 대행 업체를 통해서 결제가 됐는지 이제 나오고, 이것들이 이제 부가세 신고 시에 반영이 이제 돼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대로 그대로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이제 단말기 회사에 요청하고 오픈마켓에서 다 확인하고 이런 절차들을 좀 거쳐가지고 비교를 해서
그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어, 그, 보고가 안 되는 경우들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 어떤 피지사가 뭐 신생 피지사인데, 그, 그 국세청에 보고를 해야 됨에도 보고를 하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자료가 이제 누락돼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 자료만으로 이제 내가 확인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은 과소하게 이제 신고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내 매출이 정확히 얼마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 신고를 해야 되는지는 그 자기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는 이 조회 화면만으로 했다가 만약에 누락분이 있어서 그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도 따로 이렇게 뭐 경감받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좀 비교를 해봐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가가치세는 이제 그 절세한다라는 관점이 이제 그 매입세액을 그 공제한 후에 이제 납부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내 매입세액을 좀 잘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큰 매입이 있었는데 부가세 신고 기간에 뭐 물론 뭐 세금 계산서 발급 받으면은 그때그때 체크를 해야 되겠죠. 내가 뭐 그 매입을 하고 돈을 지불했으면은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을 하고, 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도 그 시점에 내가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돼야 될 건데, 만약에 내가 뭐 너무 바빠가지고 체크를 하지 못하고, 신고기간이 도래했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돼 있으면은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 또 발생합니다. 뭐 신고기간에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낼 세금이 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매입세금 계산서 하나하나 다시 체크를 해보니까 여기 업체 발행을 안 해준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연락을 하면은 뭐 그때 가서 발급해달라고 하면은 이제 또 서로 가산세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발급을 해줘야 되는 것도 내 의무이지만 내가 발급을 받아서 확인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 의무입니다. 그래서 어, 계산서가 이제 잘 발급이 됐는지는 항시 좀 잘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고 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라고 하면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요건은 사업 관련 지출이어야 되고 만약에 내가 이제 집에 뭐가 필요해가지고 뭐 비품 구입을 집에 뭐 TV를 사거나 또는 뭐 소파를 사거나 집에 관련된 이런 거를 저희가 흔히 이제 가사 관련 지출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대상이 안 되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의 경우로서 이제 증빙을 이제 수취한 경우 당연히 적격 증빙을 수취한 경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 내가 10%만큼의 부가세를 부담을 하면서 발생되는 증빙들은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밖에 없습니다. 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음, 내가 그 현금 결제를 200만 원을 하고 200만 원을 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고 했더니 저쪽에서 아니 세금계산서까지 발급을 그 원하면은 20만 원을 더 보내달라. 뭐 이런 경우들도 뭐 간혹 있습니다. 실제 그 거래를 할 때. 그런 경우에는 20만 원을 더 보내고 당연히 뭐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왜냐면 이제 상대방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안 한다라는 거는 매출이 누락되는 겁니다. 매출 누락을 하고 싶어가지고 계산서 발급 안 하면은 부가세는 그냥 안 받을게요. 뭐 이런 경우들도 실무적으로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정당하게 아니 부가세 주겠다 세금계산서 끊어달라 이렇게 조치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부가세를 더 주는 만큼은 나한테 손해가 절대 아니죠. 어차피 내가 공제를 받을 거니까 지금 지출이 나중에 내가 낼 부가세를 줄이니까 그러니까 적정한 거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해당 지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입세 불공제 대상이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사업 무관 지출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 또는 비영업용 승용차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정원 8인 이하의 승용차, 뭐 경차는 제외하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등록 전에 내가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사업 준비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내 사업을 위한 뭐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했다. 뭐 아니면은 뭐 사업자 등록 전에 내가 사무실을 먼저 얻었는데 뭐 인테리어를 먼저 했다. 뭐 이런 경우에
그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시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연말에 이제 다음 연도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연말에 이제 막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뭐 임대차 계약도 하고, 그 인테리어 공사도 이제 했는데, 어, 그 사업자 등록을 아직 안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인테리어 회사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드릴 테니까 뭐 사업자 등록증 있으시면 주세요 했는데 아 내가 아직 등록은 안 했는데요 라고 하고 뭐 주민번호를 알려주시면은 주민번호로도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그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예를 들어서 그 하반기 중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12월 31일 그 종료 후에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한데 주민번호로 발급받거나 그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나 아니면 내가 카드 결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가능한데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공제가 안 됩니다. 좀 약간은 복잡하긴 한데 그래서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이 뭐 크게 발생하지 않게 등록을 좀 먼저 하신 상황에서 매입세액을 발생시키시면은 크게 이 사항을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은 등록을 좀 일찍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매입과 관련된 증빙 수치라고 해서 한 번 더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 거래 상대방이 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해 주는 경우가 있고, 종이 발급 경우가 있고, 전자세금 계산서는 언제든지 내가 들어가서 홈택스에서 발급 현황을 내가 확인할 수 있지만, 종이는 잘 보관해야 된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를 할 때도 그러니까 불편합니다. 내가 종이로 발급을 해줘도 불편하고 내가 종이로 발급 받아도 불편한 게 부가세 신고할 때 일일이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전자로 하게 되면은 다 그 홈택스에서 끌어와 가지고 그 좀 간편하게 좀 처리가 가능한데 종이로 돼 있는 거는 어쨌든 발급을 내가 종이로 하든 받든 불편하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은 그 종이 현금 영수증은 없습니다. 다 그 전산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출 증빙용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을 받고 발급받은 현금 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하겠습니다. 이게 뭐 등록번호로 발급받았다,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받았다라고 해서 그 인정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제 취합을 하는 과정에서는 지출 증빙용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을 받아놔야 취합이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왜 내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은 요렇게 받은 것들은 또 따로 내가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또 반영을 해줘야 되니까 조금 그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또 따로 그 확인을 해야 되고 해서 사업자 번호로 항상 좀 발급 받는 게 좀 좋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분 같은 경우는 그 어, 직접 내역을 입력해야 되는 그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용 신용카드를 꼭 이제 등록을 해 놓으시면은 조금 더 간편하게 좀 공제를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래 상대방이 간이가세자나 아니면 뭐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왜냐면은 부가세를 뭐 더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영수증과 이체증빙을 구비해 둬야 나중에 이제 내 경비로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 게 아까 설명드렸던 부가세 계산 구조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구조 안에서 소득세 신고까지 어느 정도 연결이 됩니다. 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도 어떤 말씀이냐면 부가세 신고가 어떻게 보면 선행 신고거든요. 소득세 신고보다 먼저 되고 소득세 신고 관련된 부분을 상당 부분을 확정을 시키는 약간의 선행 신고 개념이기도 합니다. 부가세 신고가. 내가 부가세를 내기 위해 신고한 이 그 매출 내역이 소득세 신고 때는 내 총 매출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는 내 매출을 100% 확정시키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100%가 아닌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통상적인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로 인해서 소득세 신고에 대한 내 매출도 확정이 된다. 그리고 매입이 신고한 것들은 이게 그 내 사업 관련성이 있는 이제 경비 성격이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시에도
내 이제 그 필요 경비로 반영이 되는 항목이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로 어떻게 보면은 소득세 신고에 대한 내 매출과 비용이 어느 정도는 구체화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뭐 실질 장부대로 이제 신고하는 케이스라고 하면은 크게 이제 그 매출은 어차피 뭐 그 단순하게 확정이 되는 거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그 부가세 신고 때 반영됐던 그 매입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리고 인건비 신고가 있었다라고 하면 인건비가 있다라고 하면은 인건비, 그리고 뭐 기타 반영되지 못한 그 기타 경비들이 반영이 될 건데, 그래서 부가세 신고가 좀 소득세 신고까지도 연결된다. 어떤 그 의미에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계속해서 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조금 강조드리고 있는데, 어, 이게 굉장히 좀 편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에 그 신고 기간이 되면은 되게 당황을 하십니다. 내가 카드 굉장히 사업 관련해서 많이 썼는데 이거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 복잡하다. 이러시는 경우가 좀 있지만 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편한 게 자동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 카드는 등록 절차가 없이 자동 등록이 되는데 그 금융사에서 이제 국세청에 보고가 자동으로 돼서 이게 법인 카드는 자동 등록이 되는데 개인 사업자는 이제 개인 사업자의 카드는 어떤 게 사업용이고 어떤 게 뭐 그냥 개인용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개별적으로 등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그 개별적으로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조금 편하고 만약에 뭐 부득이하게 뭐 내 카드 한도가 만약에 다 찼다 아니면 내 카드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 가족이나 아니면 타인 명의 카드로 결제를 하신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타인 명의 카드는 공제받을 수는 없지만 종업원이나 이제 가족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사업 목적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명백하게 내가 사업 용도로 그 썼더라고 이제 그, 그 확인되는 경우라고 하면 공제가 가능하고 법인 같은 경우에도 그 부득이하게 법인 카드를 뭐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뭐 임직원이 어 부득이하게 개인 카드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개별적으로 매입세 공제 입력을 통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본인 명의 카드 외에는 그 홈택스 사이트에 등록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수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입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한 이제 등록 방법도 간단히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제 그 홈택스에서 메뉴에서 계산서, 영수증, 카드 이쪽 메뉴로 들어가시면은 신용카드 매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 및 조회, 사용 내역은 이쪽에서 또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쪽에서 메뉴로 들어가면은 내 카드 번호를 입력을 하고 여기 이제 그 등록을 하게 되면은 등록 접수하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등록이 완료됐다. 요청일이 이제 2024년 뭐 5월 21일에 등록을 접수를 했는데 카드 확인일, 궁극적으로 접수가 된 날은 뭐 대략 한 2주 정도가 걸리죠. 보면은.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뭐 이런 궁금증이 또 있으실 수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샤움용 신용카드 등록을 하면 뭔가 편하다라는 거를 좀 늦게 아신 겁니다. 뭐 늦게 아셔가지고 상반기 부가세 신고 기간에 이제 이거 등록을 하는 게 편하다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7월 뭐 1일에 이제 등록을 하셨습니다. 7월 1일에 등록을 하셨으면은 그 그때부터 사용한 것만 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직전에 6개월 동안 정작 필요한 거는 조회가 안 되고 등록한 시점부터의 자료만 이제 국세청에 그 넘어오기 때문에 그 임박하게 하셔서는 그 실익이 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미리 이렇게 좀 해놓으시는 게 좋고 어떤 카드들을 근데 등록을 할 수 있나요? 개인 명의 카드는 다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 등록은 가능한데 너무 그 여러 카드를 갖다가 등록을 해 놓으시는 것보다는 내가 사업용으로 주로 쓰는 카드를 좀 명확하게 구분 관리를 하시고 그 카드를 좀 등록을 해 놓으시는 게
관리상은 좋고, 아유, 내가 어떤 카드를 쓸지를 모른다. 나는 그냥 다 등록을 해놓고, 그냥 나중에 가서 골라서 신고를 그,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은, 본인 명의 카드는 다 등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조금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부가세 관련된 이제 기본 개념과 이제 각종 이제 매출과 매입에 대한 증빙 그리고 조금 이제 등록을 해놓으면은 조금 편한 사항들을 좀 간략히 알아봤는데 첫 거래 시 확인 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사례를 하나 좀 가져왔습니다. 그 전에 뭐 질문들을 이렇게 그 화상이다 보니까 질문들을 이렇게 그 글로 남겨주시면은 그 너무 좋습니다. 전 좀 이렇게 좀 상호작용이 있는 강의가 저도 좀 신나고 좋은데 이렇게 질문 주시면은 좋은데 박빛나님 질문 주신 게 사업용 그 앞전에 다른 분 질문이 있었죠. 이수정님께서 개인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 출금하는 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기존 쓰는 은행만 거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조금 그 이해가 조금 떨어지는데, 사업용 계좌에서 그냥 내 개인적인 거를 그냥 뭐 이체하신다는 건지 그게 조금 불분명한데, 사업용 계좌에 있는 거를 뭐 당연히 그 내 계좌 일반 계좌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 사업자는 편하게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법인과 개인의 이제 차이점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1인 그 주주의 1인 대표 이상 그러니까 개인 비슷한 법인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 법인에 있는 돈을 내가 마음대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법인에 있는 돈을 내가 마음대로 가져올 수 없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언론에 좀 그런 기사가 났죠. 그 모 배우가, 본인이 1인 주주인, 100% 주주인,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연예 활동을 했는데, 뭐, 약 한 40억대 그 돈을 갖다가 법인 통장 안에 그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코인에다가 투자를 해서 좀 수익을 좀 내서 그 회사 경영에 좀 도움이 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횡령죄가 돼버려가지고 지금 뭐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법인과 개인은 엄밀히 이제 다른 거기 때문에 내가 100% 지배를 한다 하더라도 법인 돈을 나한테 가져올 때는 명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뭐 급여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배당을 받는 식으로 처리해서 뭐 배당으로 처리를 하느냐 여러 가지 이제 그 명목에 따라서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만 개인 사업자는 내가 번 거는 어차피 다 내 겁니다. 개인 사업자의 개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업용 계좌에 있는 거를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내 생활을 하는데 쓰는 통장으로 그냥 편하게 입출금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거꾸로 뭐 사업용 통장에 돈이 부족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내 여유 자금을 그냥 계좌에다 입금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약간 이제 사업용 계좌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대금을 받거나 경비 이제 사업 관련 지출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사업용 계좌 사용이 의무적이지만 그 외적으로는 조금 편하게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질문 주신 게 이제 박빛나님은 사업용 카드에 이자가 붙은 추가돈도 나중에 불로소득으로 신고하나요? 아니면은 이 부분은 그냥 신고 안 하고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 그 추가돈이라는 개념이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어, 가장 조금 많은 이제 비슷한 케이스가 제가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비슷한 케이스가 그 카드 이제 그 캐시백이나 마일리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약국이 가장 사례가 많은데, 약국들 이제 약사님들이 의약품을 이제 매입을 하시는데, 카드 결제를 많이 하십니다. 의약품 매입을. 카드 결제를 되게 이제 조금 규모가 있는 약국들은 그 매입 대금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결제 금액에 따라서 카드 이제 리워드가 이제 쌓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업 관련된 내 결제로 인해서 내가 뭔가 리턴을 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 일종의 수익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그게 아니고 그 사업용과 관련이 없는 그
지출과 관련해서 받는 리워드들은 관계없는데 원칙적으로는 지금 말씀 주신 사업용 카드에서 사업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뭔가 그 추가적인 뭐 리워드나 마일리지는 그것도 그 엄밀한 의미에서의 소득세법상 수익금액에는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질문이 조금 많으셔가지고 일부 제가 조금 더 진도가 늦으면 안 되니까 진행을 조금 하다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뒤에 좀 몰아서 좀 드리겠습니다. 첫 거래 시에 이제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점은 그 사례가 사업자 등록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물품을 구입을 했는데 거래 상대방이 이제 발급을 해준 게 내가 거래는 뭐 A 그 대한민국이라는 뭐 상호인 가게에서 매장에서 내가 거래를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끊어줬는데 여기에는 뭐 그 다른 상호가 기재가 돼 있네. 뭐 근데 금액은 뭐 그래도 맞는 금액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고 그 세금계산서 받은 걸로 부가세 신고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 사장님이 그 발급받으신 세금계산서가 이미 폐업한 사람한테 발급받으신 거다.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좀 해달라. 라고 했더니 거래했던 곳과는 이제 연락도 되지 않고 뭐 소재 확인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 공제받았던 200만 원의 부가세를 그 가산세까지 더해서 납부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황당하죠, 이런 경우는. 근데 그 세법상으로는 그 정상적인 세금 계산서라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유효한 세금 계산서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데 그 상대방이 그냥 뭐 발급해줬으니까 맞겠거나라고 해서 했는데 뭐 나중에 가서는 이게 폐업자였다. 뭐 이게 이상 있는 사업자한테 발급받았기 때문에 내가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를 인정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황당하겠죠. 다만 이거에 이제 이런 잘못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게 된 그 경위가 나한테는 뭐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하면은 매입세액을 그대로 뭐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게 소명하는 거를 또 번거롭게 상당히 좀 어려운 절차를 밟아야 되고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가 거래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발행을 해줬냐 요것도 뭐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뭐 이럴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요. 이런 경우가 그래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 상대방의 정보가 이제 정확한지 좀 확인을 해야 되고, 뭐 홈택스 사이트에서 그 사업자 번호로 휴폐업 상태 등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면은 첫 거래를 하는 경우에 휴폐업 상태 이런 것들을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간이가세자 뭐 제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간이가세자라는 거는 이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서 조금 편의성 있는 그 제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상자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1억 400만 원에 미달하고 다만 임대업이랑 화세 유흥 장소는 4,800만 원. 그리고 간이가세 배제 업종이나 원천적으로 간이가세가 안 되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도심 과밀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처음부터 간이가세가 아예 안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는 간이가세자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가세자의 이제 장점은 그 연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아예 납부할 금액 자체가 없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조금 더 간편한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다만 부가세 환급은 적용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매출보다 매입이 이제 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신규 사업을 했는데 신규 사업을 했는데 그 매출보다 초기 투자 규모가 상당히 큰데 매입이 막 매장을 뭐 갖추고 이러는데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갔는데 그 당장 처음에 이제 매출은 좀 크지 않을 걸로 예상은 된다라고 하면은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조금 편리한 이제 간이가세자보다 당장에 환급받는 금액이 조금 더 우리한테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일반 가세자가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방식이 B2B 방식인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여러 가지 좀 편의를 위해서 또는
내가 간이가세자인 거를 좀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가세자라는 거는 어쨌든 외형이 조금 좀 작아 보이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이제 뭐, 그, 그, 좀 관계없는 이제 B2B 관계가 아닌 그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간이 가세자가 뭐 선택지가 당연히 더 유리한 경우들도 있는데 내가 그래도 일반 가세자로서 뭔가 좀 거래를 하는 게 내가 좀 더 어떻게 보면 갖춰져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간혹. 그래서 어, 생- 그런 경우에는 간이 가세자가 아니라 일반 가세자를 또 적용받으시는 게 나으신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간이가세자에 대한 이제 뭐 세금 계산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그 설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또 그것도 길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만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흔히 우리가 또 면세 사업자라는 것도 개념이 가끔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면세 사업자는 그 최종 소비자한테 이제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 사업자로 주로 우리가 이제 병원, 학원, 뭐 농수산물 도소매업, 뭐 주택 임대 사업자 등 이런 이제 법에서 정한 면세를 이제 그 면세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자를 우리가 면세 사업자라고 합니다. 흔히 혼동되시는 게 그 면세 사업자라는 건 부가 가로치고 부가세 면세 사업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라고 해서 모든 세금이 면세가 되는 사업자가 아니라 가로치고 부가세 면세 사업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가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세 신고 의무 자체가 없고 직전 연도 수익 금액 등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2월 달에 그 1월에서 이제 2월 10일까지 그 다음 연도 1월에서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신고를 진행을 합니다. 이 현황 신고는 내 매출과 그 경비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하는 건데, 그 이후에 어차피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또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신고는 세금을 납부하는 신고는 아니지만 사업 현황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현황 신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면세 사업자는 이런 사업장 현황 신고가 별도로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이제 세법상의 모든 의무, 그냥 일반적인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나 원천세 신고 등은 일반 그 과세 사업자랑 이제 좀 동일하다라고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그 신고 기한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신고 기한 놓치면은 이게 바로 가산세가 발생하니까 이제 법인하고 개인이랑 조금 이제 제도가 조금 다른데 그 제1기 우리가 1기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제 상반기입니다. 그리고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 그 안에서도 이제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1분기 예정 신고는 1분기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확정 신고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2분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정 신고 그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을 확정 신고 기간으로 보고 7월 달에 이제 신고 납부를 진행이 되겠습니다. 하반기도 이제 같은 기간 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대응해가지고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중요한 건 한 가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개인 사업자와 법인 중에서도 이제 조금 규모가 작은 이제 법인들은 직전 과세 기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선납을 하게 됩니다. 선납을. 그래서 1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개인 사업자의 신고 기한은 1월에서 6월까지 기간에 대해서 7월 달에 신고를 하지만 예정 고지로 이 예정 신고 기간 1분기에 대해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신고는 면제가 되지만 그 직전 과세 기간 그러니까 1기 기준에서는 그 전년도 이제 하반기 기준으로의 납부 금액의 50%를 4월 달에 먼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그냥 세무서에서 그냥 고지를 해버립니다. 고지를 하고 납부를 하게 되고 다만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를 안 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한 번에 이제 신고하는 걸로 족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정 고지가 나와가지고 예정 고지 납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확정 신고 기간에는 1월에서 6월 기간에 대해서 전체를 신고하지만 결정되는 금액에서
그 예정 고지가 나와서 납부한 금액은 차감을 하고 나머지 금액만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정 고지 제도가 있는 거는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내게 되면은 뭐 부담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이렇게 나눠내는 그런 제도로서 좀 그 제도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예정 고지가 나온 거에 대해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또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예정 고지가 나온 거를 내가 나는 지금 안 내고 그냥 나중에 그 상방이 신고할 때 나는 한 번에 낼래 이렇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정 고지가 나오면은 요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그 납부를 해야 되고 그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정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만 제가 기재는 안 해놨지만 만약에 그 1분기 기간 동안 내가 매출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그 실제 실적은 저조한데 불구하고 그 전기에는 내가 실적이 좋았어가지고 큰 금액이 예정 고지가 나왔다. 전기의 절반 금액이 나왔는데 내 그 1분기는 실적이 좀 미미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 예정 신고를 통해 가지고 그 별도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는 그 전기 대비해서 내 매출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 작아진 거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제 예정 신고를 별도로 해가지고 조금 예전 고지된 것보다는 적게 낼 수도 있다. 이걸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와 소규모 사업자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은 신고는 연간 두 번이지만 납부는 이제 예정 고지에 대한 납부 그 1분기에 대해서 그 4월 25일까지 납부 한 번 해야 되고 그 3분기에 대해서 7월에서 9월 기간에 대한 예정고 지분을 또 10월 25일까지 또 납부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신고는 두 번이지만 납부는 네 번의 납부가 예정돼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고지는 납부를 하지 않으면은 여기에는 또 가산세가 붙으니까 그 예정고지는 좀 놓치시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이게 세무서에서 고지가 오는데 요새는 이제 국민비서나 뭐 이렇게 네이버 알람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예정고지가 오면은 이렇게 핸드폰으로 뜨니까 좀 인지하시기가 좀 쉬운데, 그 예전에는 이게 그 집으로 날라오는 예정고지서 그 우편만 보고 납부를 했어야 돼가지고, 우편을 뭐 제대로 확인 안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납부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은 조금 전자적인 수단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천세 쪽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그 신규로 사업하시는 경우에 이 권리금 문제가 생각보다는 조금 부딪히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잠깐 좀 쉬었다가 뒷부분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례는 사업을 위해서 사업장을 임차하면서 기존 영업을 하던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2억 원을 그 지급을 하게 됐는데 상대방이 이 권리금은 내가 그 부가세까지 받아야 됩니다. 2억 2천만 원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지급하는 게 맞는지요? 라는 이제 그 사례입니다. 권리금도 아까 제가 설명을 잠시 드렸지만 재화의 이것도 일종이기 때문에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 사업자에게 그 10%만큼의 부가세도 지급을 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즉 2억 원의 권리가액이 확정되면은 2억 2천으로 이제 거래를 하게 되고 이때 내가 지급한 2천만 원의 부가세에 대해서는 사업 관련 지출이니까 당연히 매입세 공제를 받아서 우리 그 당사자 기준으로는 부가세 효과는 그냥 냈다가 다시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다만 이제 그냥 이 기존 매장을 그냥 포괄적으로 양도받는 포괄량 수도 같은 경우에는 그 부가세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거래도 가능하는데 이게 그 법적인 포괄량 수도에 해당하는지는 조금 이제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권리금도 소득세법상으로는 여기에 무형자산으로 이제 해당해서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이제 그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서나 이체 내역서, 세금 계산서 등을 잘 보관하고 구비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비용 처리가 되는 건 아니고 5년 동안 이제 정액법으로 균등하게 나눠가지고 비용 처리가 됩니다. 만약에 2억 원을 뭐 그 연초에 내가 1월 달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2억 원의 권리금을 줬다라고 하면은 이게 5년 동안 그
2천만 원, 4천만 원씩 그 비용 처리가 돼서 그 첫 해에 4천만 원, 그 다음 연도에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5년 동안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근데 다만 그 권리금이 약간 아직까지 조금 좀 불투명한 관계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매장을 넘기시는 분이 그냥 권리금에 대해서 그냥 뭐 따로 그냥 신고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소득은 누군가의 비용입니다. 내가 나한테 비용이 되는 거는 누군가한테는 소득이 되고, 누군가가 이제 소득이 되는 거는 누군가한테 거꾸로 이제 비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이 조금 뭐 자기 그걸로 이제 좀 그 노출시키지 않고 싶어 해서 나한테 그 요거 신고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걸 비용 처리를 원칙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정식으로 처리하는 거를 조금 이제 그 말씀을 주시고, 다만 제가 이제 그 원칙적으로는, 아주 원칙적으로는 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상대방한테 뭐 이거를 그 상대방이 요거 신고 안 했으면 좋겠다 할지라도 여기 제가 기재드린 것처럼 계약서랑 이체 내역서가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내가 부담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뭐 신고를 하겠다라고 내가 마음을 먹으면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의 비용은 누군가의 소득이라서 나중에 이게 그 내가 비용 처리한 거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이건 큰 금액이 어떤 비용이냐라고 소명을 이제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나는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소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상대방이 나중에 그 소득 누락분에 대해서 좀 세금을 더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금에 대한 부분도 부가세를 이제 발생시키면서 해야 된다. 다만 포괄형 수도인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다. 다만 이게 포괄형 수도가 맞는지는 한번 구체적으로 좀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어, 그래서 그 잠시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할 건데 한 4시 10분부터 진행을 하는데 그 쉬어주시면서 질문을 주신 분들은 제가 좀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좀 잠깐 다시 보고 있는데 어, 이수정, 박빛나님, 이수정님까지 됐고 우리 하늘맘님 법인 선불 충전식 교통카드의 경우도 등록 가능할까요? 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용카드나 그 체크카드가 이제 등록이 가능한 건데 선불 충전식 이 교통카드가 이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법인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그 법인카드 등록이 되는 형식의 법인카드라고 하면 자동 등록이 되고 그 개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수동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어, 일반적인 이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이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거라고 하면은 등록이 가능은 합니다. 근데 법인이라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좀 판단이 조금 어렵네요. 그리고 그 밑에 그 최수정님 이제 질문 주신 거는 법인입니다. 세금계산서 결제를 개인 통장에서 입금 후, 요거는 관계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장 그 법인 자금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개인 자금을 법인에다가 좀 넣으셔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그 개인 통장에서 이제 법인 통장으로 자금을 이체 후에 그 다음에 그 거래를 하시고 세금 계산서는 법인으로 받고 나중에 이제 법인에 좀 자금 여유가 있을 때 그 돈을 개인이 다시 회수를 해가시면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딱 그거를 여쭤보신 건지는 제가 조금 애매하네요. 세금 계산서 조금 용어가 제가 조금 헷갈려가지고 제 답변이 좀 해당하지 않으면은 다시 말씀 주셔도 좋겠습니다. 박빛나님 다시 한번 질문 주신 거는 주업종 말고 부가업종까지 같이 적으면 아,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이거는 조금 뭐 애매하면서도 조금 중요한 건데 내가 만약에 면세 업종도 하고 면세가 아닌 업종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사업자 등록이 그 일반 사업자로 등록이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어, 그 면세 사업의 주업종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부업종을 뭐 일반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주업종을 일반 사업을 하고 뭐 부업종을 뭐 면세 사업을 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은 일반 사업자로 됩니다. 그 안에서의 그 매출이 이제 면세 매출과 그냥 일반 매출로 구분되어져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일반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다 해야 되고 합니다. 그 면세 매출도 그 부가세 신고서 안에서 면세 매출이 있으면 표기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그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어떤 한 하나의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 안에서의 구분이 이제 면세와 일반으로 조금 그, 좀 나눠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의 사업자 등록으로 관리가 되시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좀 동떨어져 있다. 동떨어져 있다. 만약에 뭐, 꽃집도 이제 면세가 되는데, 꽃집을 하시면서, 뭐, 그, 일반 내가, 그, 전자상거래로 뭐 일반 물품도 판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 사업자를 분리해서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근데, 뭐, 꽃집을 하시면서, 뭐, 꽃도 이제 면세 품목인 꽃도 이제 판매를 하시고, 꽃집에서 뭐, 일반 물품, 뭐, 화분이라든가 이런 거 뭐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뭐 일반 물품을 좀 더 많이 그거를 좀 파신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뭐 부업종으로 도소매 그, 별도로 이제 꽃 외로 넣어서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한 사업자로 한 사업자 안에서 발생을 하는 거니까 한다라고 해도 조금 분리를 할 수 있으면 분리를 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관리하시는 데는 좀 낫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양희 선생님께서는 그 공사 완료 후에 세금 계산서는 발행을 하시고 대금 수령을 못하고 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셔야 되는 이제 요건은 성취를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발행을 하신 건데 조금 안타깝게 조금 뭐 그 상대방 업체가 뭐 여의치 않아서 5년 정도가 지나서 이 부가세를 이제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여쭤보셨는데 그 부가세법상으로 이제 대손세 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손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결과적으로 떼인 돈의 의미를 이제 얘기하는데 수업은 아직 끝나진 않았고요. 그 뒷부분이 이제 1시간 정도 남아 있는데 제가 쉬는 시간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질문을 조금 좀 전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대손세액공제를 통해서 그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를 통해서. 근데 이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이제 요건이 법적으로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대손을 이제 판단하는, 그러니까 못 받은 돈에 대해서 법정 요건을 이제 충족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법인 사업자시라고 하니까 그 아마 세무대리인이 별도로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관련된 이제 공사 계약서랑 그 상대방 업체, 그리고 그런 종합적인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아마 판단을 해 주실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그 내용에 따라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대손세액공제라는 제도로 떼인 돈에 대해서 왜냐면은 이 부가세를 받아서 내신 게 아니라 그냥 자가 부담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일단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음, 주옥점 말고? 이거는 나누어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업종 말고 이게 그 업종별로 과세 업종과 면세 업종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 업종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면세 업종만 면세가 적용되는 거고 일반 업종은 당연히 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사업의 이제 그 포괄성을 봐서 이게 한 사업장 안에서 이 발생하는 거다.
라고 하면은 뭐 한 사업자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면은 별도로 구분해서 하는 게 관리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투자금은 그러니까 이제 그 부가세가 붙는 거래라는 거는 아까 원칙적인 그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거래에 따라서 이제 발생합니다. 부가세는 거래에 따라서 발생하는 겁니다. 거래 관계에 따라서. 투자금은 내가 돈을 빌려준 투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지분 투자를 한 거일 수도 있고 이런 일반적인 케이스는 좀 나눠지지만 투자 자체가 거래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돈을 빌려준 투자 또는 뭐 지분 투자 이런 것들이 부가세 관련 거래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 돌려줄 돈이 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뭐 거래로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다만 이제 이걸 지분으로 해서 돌려줄 돈은 아니지만 뭐 수익이 나면은 뭐 회수를 하고 수익이 안 나면은 뭐 회수를 못 하는 개념의 투자금이라 할지라도 거래 관계는 아니죠. 그럼 부가세 관련 거래는 아닙니다.